이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진짜? 박주민 의원님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단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은 남자. 네, 안녕하세요. 송채경입니다. 저도 역시 단 한 개도 갖고 있지 않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송채경입니다. 네, 윤영중입니다. 저도 비트코인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게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저 10달러치 샀다가 지금 33.14달러가 된 곽현아예요. 생각보다 별로 안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별로. 그러게요. 극적이지 않아요. 미국 시장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우리나라는 막 그런가 보다. 김치 프리미엄 해가지고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20% 더 비싸게 갔는데. 아, 진짜 참 웃겨, 진짜. 듣다가 이해하기 힘들면 네. 끊고 더 쉽게 설명해달라고 네. 듣다가 너무 어려우면 다 나가버리죠. 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1 송채경화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단 한 개도 안 갖고 있는 남자. 법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법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고 비트코인에도 푹 빠져 있는 곽현아예요. 네. 오늘 할 얘기는 법뿐만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로 대표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문으로 네, 기사를 쓰기도 하고 네.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 한겨레 윤형준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영중 기자라고 하고요. 뭐 사업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업 아닌가요? 네. 일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다루고 있는 기자입니다. 네. 아니, 곽현아 씨도 소식이 있던데 네.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걸 시작하셨다고. 아, 또 여기서 처음으로 고백하게 되나요? 네. 제가 섹션에서 이제 고백하려고 그랬는데 섹션 TV 연애 뭐 이런 이제 연애가지고 이런 데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최초 공개하죠. 네. 제가 드디어 3월 달에 네. 대학원생이 됩니다. 아, 네. 근데 전공이 제가 무슨 뭐 연극영화과 이런 데가 아니고 이 오늘 관련돼 있는 바로 이 블록체인 학과. 아니, 어떻게 그거를 선택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또 이거 말고도 이 경제방송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요즘 워낙 이 암호화폐가 붐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전문가를 모셔놓고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보다도 전 제가 보기에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좀 뭐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뭐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전문가 2명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가상화폐 규제 관련된 법을 발의하려고 그 법무부 쪽하고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아먹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법을 너무 만들니까. 어려우니까. 네,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잠시 미뤄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오늘 이거 저희가 방송 같은 날 2번 찍는 거잖아요. 네. 그 오해를 좀 피하고 싶어요. 왜냐면 네. 두 분 옷이 바뀌었는데 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데 걔는 옷을 안 갈아입는 거야. 이 방송이 먼저 나가요. 이 방송이. 네. 이 방송이 먼저 나가요. 아까 말씀하셨어야 돼요. 아니, 옷 안 갈아입는 게 되게 호감형 이미지라고. 그러니까 예, 원래 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할 때도 3주 연속 같은 옷 입고 나오시잖아요. 그럼 이대로 되면 5주 연속, 6주 연속 같은 옷이 되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CG로 옷 좀 하나, 뭐 목걸이라든가. 가상 옷을 한번 예, 입어봤어요. 가상 옷으로. 네. 암호화된 옷으로 박주민 의원님한테 좀 축하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백봉 신사상 대상을 수여하셨어요. 백봉신사상을 이제 대상을 받는 초선이 14년 만에 나왔대요.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본인이 생각했는데 뭐 스스로 자랑하시는 대단한 영광이고 감사하고 무한한 채찍으로 생각하고 내년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 그러면 그 상금은 얼마 정도? 100이면 100 그렇게 여쭤보시는데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없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박주민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
뭐 비트코인 하나도 없는 남자 이러셨는데 송채경아 기자님은 저도 없습니다. 근데 기자님이 있으시겠죠? 저도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네.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런 이런 다른 거 거 있는-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제가 사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산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시장에서 정말 드물게 손해보고 판 사람이에요. 안타깝네요. 우리가 오늘 믿어도 괜찮을까요? 네. 아, 저기 앞에 카메라 저 선생님께서 굉장히 웃으시는데 저렇게 크게 웃는 거 저희 집 몇 회 15회 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잘못 모셨다고 생각하고. 예. 저도 제 주위에 좀 샀다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손해봤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원래 블록체인 전문 기자인데 네. 돈을 손해를 봤다. 잃었어. 예. 아, 전문 맞으시죠? 아, 예.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는 걸로 아, 하고요. 아주 재밌네요. 네, 오늘 저 근데- 전문가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제대로 한번 모셨고요. 윤 기자님은 근데 어쩌다가 이 암호화폐 전문가로 좀 들으면 어이없을 수 있는데 저는 지난 8월까지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랑 항상 모닝 인사를 하던 그 정치부 기자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사실 회사가 시켜가지고 어, 그러니까 출입 기자를 이쪽 담당을 맡게 돼가지고 하게 됐고요. 사실 한겨레가 조만간 블록체인 전문 매체를 창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간 작업을 하느라고 네. 블록체인만 보도해도 계속해서 뭔가 기사를 쓰고 뭔가 매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있다는 뜻이네요. 예,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많은 이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암호화폐만 다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는 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해서 기사를 쓸 예정입니다. 네. 네. 실제로 암호화폐라는 게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중에서 비트코인 뭐 이런 게 뭔지 좀 설명을 아주 간단하고 쉽고 재밌게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전에 블록체인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데스노트 아세요? 데스노트 데스노트 네, 알죠. 알죠. 이름을 딱 쓰면은 그 이름에 적힌 사람이 죽잖아요. 네. 근데 누구나 다 한 권씩 갖고 네. 싶은. 전 아니에요. 저 누구 죽는 거 쓰고 원하는 싶네요. 근데 여러 규칙 아니 갖고만 싶다 했지 누굴 죽이고 싶다고 그러고 네. 근데 여러 규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누군지 알아야 되고 뭐 얼굴을 알아야 되고 이런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마법의 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법의 노트는 똑같은 노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노트에 제가 이제 어떤 글씨를 쓰면은 그 똑같은 글씨가 그 노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려지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사실 구글 시트라고 그 구글에서 공유하는 문서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뭐 그렇죠. 글을 써도 똑같이 공유가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는 뭐 지워도 그 감쪽같이 없어지죠. 썼던 기록들이. 근데 네. 이거는 쓸 수만 있지 지울 수는 없는 그런 마법의 노트예요. 네. 그래서 한번 쓰기만 하면 절대 지울 수가 없고 그 기록들은 이 노트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제 그대로 쓴 그대로가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은 10분에 한 번씩 그 블록이 이제 하나 형성되거든요. 그걸 이제 마법의 노트에 비유하면 10분에 한 번씩 노트 한 장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노트 한 장이 그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지면서 그 10분 동안에 일어난 모든 거래 기록들을 다 거기에 기록을 하게 되고 그 노트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기록들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그 온라인 공간에서 그 화폐를 만들려는 시도들은 한 20년 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송채경아 기자님하고 저하고 뭔가 거래를 하려 그러면은 돈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물 거래를 하기 어려우니까 돈을 주고 그 인터넷상의 화폐를 주고 받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인터넷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10만 원짜리 갖고 있다고 하면은 10만 원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인터넷의 파일들은 원본이랑 복사본이랑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드렸어도 그 내일이면은 나 원래 10만 원 가지고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박주민 의원님께 또 10만 원 나 드리면서 또 다른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좀 어렵게 표현한 용어로 그 중복 지급의 문제라 그러거든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중복 지급의 문제를 모두가 똑같은 장부를 공유하면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제 익명을 쓴 한 개발자가 이런 이제 내용을 구체화한 논문을 갖다가 이제 공개를 했고, 본인이 이제 논문을 공개하고 한 석 달 뒤에 바로 이제 자신이 프로그램까지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한 10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그 온 게 지금의 비트코인이고, 그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 블록체인인 거예요. 암호화폐는 무엇일까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갈게요. 가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중요해요. 가령 제가 곽현아 씨에게 10,000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각각의 노트에 10,000원을 빌려줬다고 적었죠. 그런데 제가 돈을 더 받고 싶어 20,000원을 빌려줬다고 사기를 치고 싶어요. 그래서 몰래 각각의 노트에 적힌 10,000원을 20,000원으로 고쳤어요. 곽현아 씨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유일한 증거인 노트에 20,000원으로 적혀 있으니 곽현아 씨는 꼼짝없이 저에게 20,000원을 갚아야 해요. 하지만 블록체인은 마법의 노트예요. 저와 곽현아 씨 노트에 10,000원을 빌려줬다고 적는 순간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의 노트에 10,000원이 기록돼요. 때문에 제가 20,000원을 빌렸다고 고치려 해도 이 모든 사람들의 노트의 기록을 고쳐야만 완전 범죄가 가능하죠. 여기서 노트는 블록체인이고 돈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돈을 노트에 적는 행위를 채굴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은 해킹을 무력하게 만드는 기술이죠. 블록체인은 개인과 개인, 그리고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본연의 목적을 잃고 가상화폐 자체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상 자료 읽어주는 남자 이지호 기자였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만나요. 가자! 중요한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해킹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왜 해킹할 수 없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선왕조실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 그 조선왕조실록이 원래 이제 조선 시대에 4곳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한성, 서울에 한 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충주에 한 곳이 있고, 성주에 한 곳이 있고, 하나는 전주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전주를 제외한 모든 곳이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조선왕조실록의 모든 그 책들을 다 갖고 있는 게 전주 거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거기 많은 의병들이 이제 그걸 지켜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는 건데, 그게 조선시대 버전의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 군데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커가 들어와서 그 서울에 있는 조선왕조 기록을 갖다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라고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미 다른 곳에서 보관하는 곳에서 이미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해커가 뭐 기록을 변조하거나 뭐 이렇게 했어도 이게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한 것이죠.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거는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연결명으로 모든 게 다 하나에 기록되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데도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프로그램을 조작해서 조작된 잘못된 사실을 전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모두 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10년마다 10년이 10분마다 10분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해킹의 위험에서 굉장히 좀 자유로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자체를 조작할 수도 있지만, 이것의 내용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꺼져 있는 컴퓨터에도 데이터가 일부 담겨 있어요. 그래서 10분마다 블록이 형성되는데, 그 사실 50%를 넘는 과반의 블록이 정확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약간 여기서부터 과반 이상의 노트를 손을 대야만 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블록체인에 그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가 10,000대라고 치면은 해킹을 해가지고 한 3,000대 정도 그 해킹을 했어요. 근데 그 해킹을 당한 3,000개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3,000개가, 근데 7,000개가 여전히 이제 그 기존의 거래 기록을 갖고 있으면 그 7,000개의 거래 기록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게 50%를 말씀하시는 예. 그거군요. 그래서 이것의 뭐 절반 이상의 컴퓨터 자원을 특정 소유자나 아니면 해킹하는 사람이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이 해킹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말인즉슨 컴퓨팅 자원을 50% 이상 독점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거래 기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아직까지는 이것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기업이 50% 이상을 점유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직은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네. 아니 근데 북한이 자꾸 해킹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거래소를 해킹하는 거지 이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해킹하는 건 아니죠. 그 네. 블록체인 망 자체를 해킹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게 네. 거래소에 우리가 그 로그인을 해가지고 거래소 내 지갑에 내가 얼마만큼 전자지갑.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네. 이더리움을 갖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는 블록체인상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냥 거래소라는 곳에 그 서버, 컴퓨터에 기록된 기록에 불과해요. 이거는 사실 금융기관에 뭐 내가 돈을 갖다가 입금해서 놨을 때도 그 금융기관의 서버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금융기관은 정부의 규제도 받고 상당히 이제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금을 안심하고 넣어두는 것인데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서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해커들이 노리는 거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그 거래소의 서버이죠. 그래서 거래소의 실제로 서버에 해킹된 있는, 경우도 예, 있었죠. 실제로 네. 해킹된 경우도 있었죠. 여기에서 제일 이제 플러스 돼야 되는 게 이제 좀 헷갈리시는데 이거 개념을 설명해 주시면 아마 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쉬워지실 것 같아요. 채굴.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기사에 뭐 사기를 당했다느니 뭐 채굴하는데 컴퓨터 몇 대 투자하면 돈이 얼마 전기값 얼마나 나온다는 하고 뭐 화재가 났다는 예, 뭐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대학원에 등록하기 전 한참 무지할 때 그때 채굴이라 그래서 아 진짜 어디 굴 들어가서 캐는 건 줄 알았어요. 예, 컴퓨터로 어디 광산 들어가가지고 뭐 캐는 건 줄 컴퓨터 알았는데. 들고 들어가서 예, 채굴이라는 용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채굴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뭔가 캐고 그걸 캐가지고 돈을 만들어낸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채굴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마법의 노트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마법의 노트 한 장 한 장을 새로 기록하고 만들고 하는 작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법의 노트라 가지고 쓰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록이 바로바로 이렇게 그 업데이트 되는데 이게 보기에는 되게 그 우아하게 다 똑같은 것이 저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뭐 물속에서 엄청나게 그 물장구를 치는 것처럼 이거를 똑같은 기록을 똑같이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컴퓨터들이 동원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컴퓨터들이 이제 그 장부를 만들고 또 새로운 장부를 갖다가 다시 암호화시키고 다시 그 새 암호를 풀어가지고 또 다시 새로운 장부를 만들고 이 작업을 뭐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채굴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런 컴퓨터들이 누가 그렇게 컴퓨터를 많이 제공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할 것이냐라는 네. 것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의 설계자가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경제적 보상책을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 거대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 발행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개념이군요. 예, 경제적 보상을 이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 발행하는 걸 주는 걸로 하면서 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채굴이라고 하는 것이지 네. 사실상 처음에 비트코인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많이 신문에 표현됐었던 언론에 표현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것이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거 예. 봤어요. 저도 그때 그걸 봤을 때 네. 에이 이거 비트코인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무슨 그러니까요. 수학 문제 잘 푸는 사람들만 돈 받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수학 문제 저도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수학 못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너무 절망에 빠질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스포자. 예. 그래서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너무 이과생들만 우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표현인 게 물론 어려운 수학 문제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자물쇠를 풀 때 무작위로 숫자 막 대입하는 거를 어려운 수학 문제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의 이 채굴이라는 작업도 암호화된 장부를 풀어가지고 새로운 장부 새 장을 갖다가 첨부해가지고 다시 암호화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 숫자나 아무 문자를 갖다가 막 대입해가지고 그 암호화된 그 열쇠를 그 숫자 열을 찾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게 뭐 수학 공식을 대입해서 비밀번호를 찾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무작위로 한다는 말씀이죠. 아주 어려운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단순 반복 작업에 불과한 것이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가 많이 참여할수록 그것에 이제 푸는 그 난이도가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는 0부터 9,999까지만 넣어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5자리만 넣으면 그것에 또 훨씬 더 많은 것들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 자릿수가 늘어나면서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채굴이 얼마나 할 수 있도록 남아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게 처음 설계한 사람이 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을 네. 2,100만 개로 이미 정해놨어요. 2,100만 개. 네. 네.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제 함의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비트코인이 등장한 시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잖아요.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한 정책이 양적 완화였어요. 네. 양적 완화라는 표현이 그냥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푸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풀어준 대상들의 상당 부분은 또 사실 망해야 할 그런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에 갔었고요. 네. 근데 이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그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정해놨고, 그리고 발행 속도나 그 이제 그런 것들, 발행의 전체 한도 이런 것들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없는 그런 화폐인 거죠. 근데 화폐라는 표현이 아직까지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없는 그런 하나의 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2,100만까지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얼마까지 채굴이 됐나요? 1,600만 개 정도 채굴이 됐다고 하고요. 네. 그 채굴 내어가지고 보상되는 양이 4년에 한 번씩 절반으로 줄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50비트코인을 줬다가 이제는 이제 막 25, 12.5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네. 다른 새로운 암호화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말고? 이미 뭐 한 1,300여 종 1,300여 종? 네, 정도의 다른 암호화폐들이 있고요. 물론 이 1,300여 종이 다 특징들이 좀 제각각인데요. 네. 뭐 대표적인 이제 다른 암호화폐 중에는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가 있고요. 네. 그리고 결제 속도라든지 처리 건수 등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라이트코인, 좀 가벼운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라이트코인이 있고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이 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다 적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들도 똑같이? 네. 네. 이거는 공개된 기술인 거고.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1,300 몇 개 이런 암호화폐가 만들어졌다는데 여기 이더리움 그 만든 청년이 굉장히 러시아의 어린 청년인데 네. 지금 100만 장자 됐어요. 그래요? 나도 만들려고 내 코인. 네, 네. 곽코인? 과코인? 꽉코인. 좀 사주실래요? 예? 근데 이게 1,300개가 있는데 예, 이걸 예.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궁금해요. 네, 그 사실 이 부분이 최근에 뭐 사기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한 것도 아닌데 마치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한 것인 양 살아 오른다 이렇게 하는 사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프로그램의 그 내용이 되는 코드를 네. 다 공개하는 거를 오픈 소스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오픈 소스 형태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그 오픈 소스 코드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소스를 조금 변경하면 나도 새로운 특징을 조금 넣어가지고 또 다른 코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음에 나온 이제 주요한 코인들도 다 오픈 소스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프로그램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기존의 소스를 활용해서 좀 다른 코인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그냥 코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을 위한 코인이냐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코인을 만든다고 하셔도 코인은 뭘 위한 거죠? 날 위한 코인. 혼자 다 샀어요? 날 위한 코인.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이제 소스 코드가 있느냐라는 거를 따져보고 또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무엇을 위한 코드이고 어떤 데 활용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확인해 봐야지 이런 사기를 당할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한 게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뭐라고 용어를 뭐 하나로 통일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상화폐냐 가상 암호화폐냐? 네, 암호화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쓰이는 표현이 이제 크립토커런시라는 네. 표현이기 때문에 크립토크라이시? 커런시. 커런시. 예. 그래서 크립토라는 표현이 암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암호화폐. 이제 암호화폐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일종의 헤게모니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쪽이나 좀 규제해야 된다라고 보는 쪽에서는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네. 가상이다, 예. 허구다. 허구다. 근데 가상이라는 표현에는 우리가 이전에 싸이월드에서 사용했었던 이제 도토리라든지 네. 실물이 없는 화폐, 실물이 없는 그런 이제 화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실물이 없는 지급 결제 수단 같은 거를 이제 가상화폐라는 그 표현을 가상통합 화폐 뭐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쪽에 좀 더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거와는 다르게 그 중개하는 그런 기관이 없고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조금 중립적인 표현을 쓰려면 뭐 디지털 뭐 통화, 디지털 화폐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단어는 그래도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그렇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겠죠. 해외에서는 특히 그렇죠.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좀 이 부류 말고 다른 것들도 막 들어갈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고스톱 머니도 왜 고스톱 머니 왜 나 엄청 부자야? 나 지금 10억 넘게 있어요 고스톱 머니. 각 게임마다 네. 각 게임에 쓰는 머니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 비트코인은 뭘 위해서 만들어진 암호화폐인가요?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터넷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지급 결제가 가능하다. 이중 지급, 중복 지급에 문제 없이 지급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좀 상징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또 어떤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니 나 지금 인터넷 뱅킹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지금 거래하고 있는데 말이야. 그 말씀하신 거랑 뭐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블록체인이 가져올 여러 한계 중에 하나이긴 해요. 소비자들,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별로 다른 점이 없어요. 스타벅스라는 얘기 해도 되나요? 네네. 아, 그럼요. 저희 네. 상관없어요. 네. 네. 혹시 뭐 스타벅스에서 광고 들으면 큰데요.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스타벅스의 선불 카드를 쓰는 편이라서 미리 거기서 충전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스타벅스의 가상화폐인데, 그쵸. 네. 예,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스타벅스의 선불 카드를 쓰나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을 쓰나 다를 바가 없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고 중개 기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 현대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중개 기관에 위탁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 신상 정보, 사실 의원님이 박주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도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증명이 되세요? 뭐 아니죠. 사실 뭐 제가 박주민이라는 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주민등록이 어딘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등록이 돼 거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정보들이 다 어딘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금융기관을 이용해가지고 금융거래를 하는 것도 금융기관이라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이제 제3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융기관을 대신 믿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네들을 믿고서 그네? 아, 죄송해요. 그네를 아무 그네나 믿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자들이라고 해주시죠. 네. 네, 그자들을 믿고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로그인할 때 회원가입할 때 이제 개인 정보도 입력을 하고 거기서 뭐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뭐 카드 정보도 입력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믿고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개인 정보를 위탁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중고거래 같은 경우만 해도 그래요. 저랑 중고나라 예. 중고나라 거래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예, 중고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상품 줬는데 왜 그 돈안 안 주냐. 주느냐 아니면 돈 줬는데 왜 상품 안 네, 주냐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 가장 큰 문제인데 인터넷상에서 사실 그게 지금까지도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신뢰할 만한 제3자가 돈을 중간에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네이버페이 이런 게 약간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예, 옵션 지마켓. 예, 네. 불간의 거래가 잘 된 거를 확인하면은 돈을 주고 이런 걸 에스크로라는 에스크로라고 네.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런 이제 가치를 교환할 때 이 신뢰할 만한 제3자 없이 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신용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네. 네. 근데 사실은 저 같으면은 이제 그 신용할 만한 제3자를 끼고 거래하기 때문에 그 신용할 만한 제3자에게 뭐 수수료를 준다든지 이런 불편을 감내하는 거잖아요. 제 정보도 네. 맡긴다. 수수료를 준다. 근데 비트코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수수료를 줘야 돼. 빨리 결제하려면. 네, 그러면 그렇군요. 자기 정보가 위탁되지 않는다는 거 말고는 참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네. 빨리 결제를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는 것인데 네. 빨리 결제를 할 수 있는 것을 더 이제 기술적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겠죠. 지금 우리가 정부나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어떤 비용을 지불하거나 막 이런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는
그 이제 사실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제 개인 정보, 제 통신 정보가 그 저도 모르게 뭐 감청이 된다든지 이렇게 들여다본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뭐 이전 정부에서는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한겨레 기자들이 상당수가 뭐 우리 통신 정보를 갖다가 조회한 적이 있었고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우리의 개인 정보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통화한 내역들을 왜 그 누군가 들여다보는데 누군가 들여다본 사실조차도 왜 우리가 몰라야 되지? 내가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을 구글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그 광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누가 내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걸 몰라야 되지?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그 구글 광고가 굉장히 무서운 게 구글 광고를 보면은 그 내가 이전에 인터넷에 무엇을 봤고 무엇을 사용했는지 맞아요. 다 들여다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탁 광고를 내보내요. 맞습니다. 아니 구글만 무서운 게 아니라 다음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그렇고. 네. 나를 위한 추천 기사 탈모. 어떻게 알아야지? 다 알아. 다 알아. 나도 모르게 클릭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 뭐 하나 가방 하나 샀는데 이미 샀는데 똑같은 광고가 되게 많이 나와서 다시 바꿔야 되나 또 하나 사야 되나 약간 이런 더 좋은 기분이 광고도 막 들게. 보여주고.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가상화폐보다도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앞으로 좀 쓰임새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 암호화폐 거래 이외에도 쓰임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 근데 앞으로 그 사실 지금 현실화된 것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사실 거의 2018년부터 그 이제 땅하고 시작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어디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막 개념 정도만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더리움이라는 두 번째 암호화폐는 좀 비트코인이랑 성격이 달라요.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이제 지급 결제 수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이더리움은 오히려 방금 얘기했었던 다양한 블록체인의 이제 응용 사례들을 그 만들어내기 위한 플랫폼으로 원래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이걸 만든 비탈릭 부테인이라는 청년은 지금의 투기성 그런 움직임들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본인은 이 투기적 움직임보다는 이 블록체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투기 열풍이 그 열풍이 이쪽으로 좀 전이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우려를 갖는 이유는 사실 투기로 올라간 이 가치는 다시 언젠간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가치에 걸맞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가 올라갔다가 꺼지는 것에 과연 이게 그칠 것인가, 아니면 블록체인이 실제로 우리가 그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지금 금융 쪽에 활용되면은 뭐 국경을 넘어가지고 빨리 결제가 될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식품 쪽에 뭐 적용이 되면은 식품의 원산지 추적을 빨리 할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온두라스 같은 나라에서는 그 정부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권에 대한 그런 이제 사람들의 신뢰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정부가 토지 소유권을 그 기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 자체를 우린 지금 등기소에서 그 토지 소유권 내역을 다 보관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열람할 수만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그 블록체인에 올려가지고 누구도 그걸 갖다가 해킹할 수 없게 하고 특정인이 막 조작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자투표도 좀 불가능한 것이, 사실 투표를 모바일로 하려는 시도들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이 투표를 한 사람을 그 이제 내가 투표했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또 내가 투표했는데 이것이 서버에 가가지고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모바일 투표를 했을 때 온전히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내가 투표를 한 내역들을 누구든지 조회해서 열람해 볼 수 있고 그것들이 해킹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에 옮겨진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투표 같은 시스템도 언젠가는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겠죠. 그게 국가적 단위의 투표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기업들을 운영할 때도 주주들의 그 투표권에 그 의지하게 되는데 지금 거의 막 유명무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응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 비즈니스, 그리고 공공행정 이런 쪽에도
그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네. 요즘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섀도우 보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총회 주주들이 안 나왔을 때 그 주주총회 참석해서 표결한 그 비율대로 안 나온 사람들의 투표도 이루어진 것으로 쳐버려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기술이 도입되면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투표하고 믿을 수 있는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그 있는 결과를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회계 정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사실 기업의 그런 지배 구조나 투명성 쪽에 관심이 많고 원래는 이제 그런 쪽에 그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회계 정보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이제 바로바로 회계 결산을 분기나 그보다 빨리 달마다 할 수 있고 그걸 블록체인 상에 올리면은 다시 바꿀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나스 같은 경우 수기로 작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아까가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에서 조사하러 나왔는데 3시간 전에 그 여직원이 자기 컴퓨터 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검찰의 수사 기록이나 아니면 검찰이 입수한 그런 증거물 같은 경우도 그냥 검찰 내부의 특정 장소에만 보관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상에서 보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블록체인은 누구나 열람하고 조회할 수 있는 블록체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여러 곳에서 같이 보관해가지고 누구라도 그걸 갖다가 숨기거나 그렇지 못하도록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록을 좀 남겨서 특정한 중요한 의사결정도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좀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화폐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래 화폐라고 생각하세요? 모두가 이용하는 화폐는 아니지만 뭐 일부에서는 쓸 수 그러니까 있겠죠. 진짜로 우리가 지금도 뭐 물건을 뭐, 사고 예. 이런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도 아주 소수의 상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화폐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일부에서 그냥 그 우리가 말하는 포인트 쓰듯이 이렇게 쓸 수는 있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화폐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도발적인 근데 거거든요. 문제는 네. 뭐 국가에서 화폐 연역을 보면요. 국가에서 화폐를 만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생긴 화폐에 나중에 국가가 공신력을 부여해 주는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예.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연방준비제도는 국가기관이 국가가 아니에요. 12개 은행이 지분을 내서 만든 중앙은행이 아니에요. 예, 근데-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후에 그렇게 권위를 이제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변동성이 너무 변동성이 이렇게 큰 거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래서 사람들이 아니 하루아침에 막 30% 떨어졌다가 막 몇 배로 올랐다 이러니까 이거를 내가 화폐로 쓸 수 그렇죠. 있을까? 거래를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네. 내가 이걸 뭐 샀는데 다음날 이제 가치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내가 이걸 지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지금 써버리면 낮춰서 내가 써버리는 거니까. 네, 그런 이거가 방식으로 좀 좀 안정성이 제가 보기엔 담보되지 않으면. 그렇죠. 화폐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이제 안정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만약에 화폐를 인정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그 국가나 은행이나 이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것 같거든요. 뭐 그렇겠죠. 왜냐면 중간에 이제 거래 인증해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면 자기네 일이 사라지는 그렇죠. 그동안에 은행이 가졌던 권력들, 사람들을 대출해주고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뭔가의 상품을 만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텐데 과연 국가나 이런 은행이나 여러 가지 이런 기관들이 그걸 과연 인정해 줄 것인가? 아니, 저는 특히 너무나도 그 연방준비제도 힘든 같은 경우에는 화폐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정부한테 받잖아요. 화폐를 발행해주는 대가로 정부한테 그 정부 채권을 넘겨서 화폐를 발행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 채권의 이자를 계속 받아서 엄청난 수익을 남긴다고 돼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화폐가 되면은 그런 돈벌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세뇨리지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네. 그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해서 만들어내는 가치, 사실 돈을 찍어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세뇨리지 효과라 그러는데 전 세계의 많은 정부들이 실제로 세뇨리지 효과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화폐 패권을 가져가려고 그러냐면은 화폐가 찍어내는 대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가져가려는 것이거든요. 네. 중국도 나름대로 화폐 패권에 관심이 많은 것이 그 이유인데 근데 미국과 중국처럼 세계의 화폐 패권을 노리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이 비트코인 현상 같은 걸 결코 긍정적으로 보진 않겠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안정성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시간. 예. 사실 그 발행량이 적고
그리고 굉장히 대중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급변동하는 거는 적은 것일 경우에 그렇잖아요. 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원화도 만약에 그 한국은행이 딱 1,000만 원만 찍어놓고 우리가 5천만 명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원화의 가치가 나 갑자기 10,000원이 필요한데 그 다이아몬드 가져와서 10,000원 가져가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제는 금 가져가서 10,000원 가져가는데 왜 다이아몬드 가서 가져가려고 그러냐 하면서 지금 10,000원 빨리 급하니까 그래서 가치 변동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암호화폐도 지금 약간 지금 찍어낸 걸로 치면은 한 5천만 원만 찍어낸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근데 이거는 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 이제 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후의 이제 시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안정성의 측면은 이제 해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정부나 중앙은행들은 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없을까? 네. 라는 의문을 이제 던져보면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관심 엄청 네. 많죠. 특히 중국의 인민은행에서는 공식적으로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국가의 법정 화폐 자체를 그 암호화폐 형식으로 발행을 하게 된다면은 모든 거래 기록들을 투명하게 국가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카시 나카모토가 얘기했던 세계와는 다른 세계네요. 완전히 다른. 예. 그분은 무정부주의자 같이 국가가 다 들여다 보여. 네. 너 어제 술 마셨구나. 네. 그렇게 안 되겠구만. 주민 가발 샀어 또. 통제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세금 완전히 한 번 사고. 세금 탈루도 할 수 없게 되고, 네. 사실 국가가 점점 이제 동전 없는 사회, 지폐 없는 사회, 이게 세상을 이제 사실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현금 결제가 굉장히 비중이 적잖아요. 네, 많은 그렇죠. 결제가 카드로 이루어지고, 카드 결제는 우리가 기록이 카드 회사로 남죠. 바로 남고, 그걸로 인해서 뭐 수사도 하고 세금도 징수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암호화폐 발행 주체가 모든 거래 기록을 다 통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세금 거두고 결제 기록을 갖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 정책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실시간 다 알겠네. 그럼요. 사회 그렇죠. 움직이는 거. 모든 그리고 것들을 다 이제는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이렇게 암호화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쓰는 그 암호화폐는 곽더리움이야. 딱 이래가지고 입에 딱 붙잖아, 박더리움. 곽더리움 입에 붙네, 진짜.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정치인들 뭐 뒤에서 사과 박스 안에 뭘 주고 이런 거 완전 힘들어지겠네요. 완전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세금 그래서 탈세하고 이런 것도 근데 힘들어지고. 물론 이건 또 이제 상상 속을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 것이고요. 이게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실현이 되기까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너무 예견하는 것까지 시켜서 좀 네, 그런 건가? 예견해 주시죠. 제가 갑자기 네. 예언자가 네. 된 것 같아요. 가격도 못 맞추는 제가 아 왜요? 제일 떨어질 때를 직감하시고 그때 파신 거잖아요. 네.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시장 예측 기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 시장 예측 기관들은 한 2020년 정도부터 블록체인을 활용한 그런 비즈니스나 새로운 활용사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불과. 네, 근데 2년인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 근데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아이폰과 비슷한 그 iOS 온가요? 그 운영체제? 옴니아. 네, 그 비슷한 것도 네. 개발했다가 또 그렇죠. 굉장히 많은 좋은 기술 갖고 있다가도 사장시켜버렸던 전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과거를 좀 많이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게 한국이 뭔가 새로운 서비스들이나 막 산업 생태들이 막 발전하기 시작했었던 거는 특정한 인프라 서비스가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을 때였어요. 그때 거의 유일한 때였는데 한국에서 초고색 인터넷망이 거의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맞습니다. 빨린 축에 속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때 나온 서비스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다이얼패드라든지 다이얼패드는 데이터 통신망으로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의 스카이프가 그거를 무선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많은 서비스들이 우리가 뭐 페이스북보다도 먼저 SNS도 많이 나왔었고, 맞아요. 예, 커뮤니티 서비스니 그 뭐지 예전에 예. 학교 찾아주는 거 학교 옛날 알러브스. 예. 그 페이스북 싸이월드. 또 할 수 있는 네. 사이월드 맞아, 이런 거. 맞아.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사실 아이폰과 같은 그런 서비스를 낼 수 있었던 또 기반 기술 중에 하나가 뭐 무선으로 데이터 통신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빨리 개발되었는데 그것은 상용화가 안 됐거든요. 이것도 그냥 자칫하면 투기 쪽만 막 바라보다가 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면서 맞아요. 이 자체가 그냥 사장돼 버릴 수도 있는.
하여튼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신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블록체인 기술 그렇게 뛰어난 거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암호화폐가 그렇게 가치 있는 거냐? 왜 이렇게 가격이 뛰는 거냐? 네. 이 비트코인 부분에 가격은 대해서는, 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얼마 전에 왜냐면 네. 활용도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기술이 지금- 뛰어나다는 건 알겠지만 실제 아직 활용이 안 활용되는 되고 사례가 있는데. 없다는 거야. 지금 단순히 활용되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거래소에서 지금 우리 그 원화와 지금 얼마나 지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네. 그 네. 가치만 지금 따지고 있는 정도지 그러니까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걸로 돼지국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보고 나니까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 한 고등학생인가 젊은 청년이 8만 원 주고 비트코인 그 몇 코인 샀다가 280억인가 지금 자산이 불어났다고. 280억이요? 네, 맞죠? 2시간 동안 인터뷰하는 동안 30억이 또 풀어나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보고 배가 아파가지고 내가 진짜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왜 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가치가 지금 당장 느껴지진 그러니까요. 않는데 실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어. 이 기술이. 왜 이렇게 가격이 뛰는 거예요? 사실 그 한국 시장이 좀 그 유난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이 한국 시장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국 시장의 그 투기적 성향, 특히 자산 시장의 투기적 성향은 우리가 단순히 암호화폐에서만 보여졌느냐라는 다시 한 번의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의 생애 경험 자체가 그 자산을 증식했었던 대부분의 이제 중요한 경험들은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박주민 의원님이나 그 윗세대 분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산을 증식해 왔는데 그러면 저희 지금 세대 갈라진 건가요, 이렇게? 어느 정도 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렇게 세대가 갈라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같은 세대, 여기 다른 세대. 옛날 세대. 네. 아니, 내가 어떤 세대지? 아니, 말 잘못했고요. 아니, 아니. 의원님의 윗세대들이 그렇게 한국에서 그 이제 투기적 성향과 도박적 성향이 굉장히 짙은 시장 중에 하나가 사실 코스닥 시장이에요. 네. 코스닥은 장난 아니었죠, 네. 진짜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기업의 가치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기업의 가치가 그 주식 시장에서의 가치에 많이 그 상응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그 이 시장에서는 정말 소수파고 별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테마주 사면 뭐 2배, 3배, 10배 뛰어가지고 팔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횡행하고 네. 제가 지난 대선 기간에 썼던 기사 중에 하나가 대선 테마주, 반기문 테마주 뭐 이런 기사들을 썼었거든요. 그때 엄청난 악성 메일들을 받았어요. 그래요? 너 같은 애 떨어뜨린다?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지 않느냐? 그런 아, 거죠. 저보고 살인자래요. 살인자? 예. 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이 검정색 옷 입고 느낌이 좀 저승사자? 데스노트 얘기하면서 약간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반기문의 이제 사촌으로 많은 언론이나 이제 커뮤니티에서 아. 이제 그 보여졌던 분이 사실 반기문의 사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틀 사이에 주식이 거의 반토막 밑으로 떨어졌어요. 너 한 때문에. 세네 개 기업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메일을 받아가지고 그 너가 기사 잘못 썼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나 반기문 씨와 친척이 아니라는 문자를 공개해라. 그래서 실제로 다시 기사를 좀 고쳐가지고 사진 캡처해서 또 올려가지고 네. 공개도 했어요. 근데 저 때문에 이제 기사 그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식으로 그 뭐 소문이나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근거로 주식시장이 마치 도박판처럼 뭐 기업 가치가 뭐 하루 뭐 일주일 사이나 한 달 사이에도 뭐 두세 배, 세 배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요. 근데 그게 과연 자본시장의 그 그냥 원래 돌아가는 구조나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쵸.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부동산, 코스닥 시장, 또 파생상품 시장도 정말 말도 못하게 투기적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투기적 성향이다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 한국 사람들의 투기적 성향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특히 코스닥은 더 작고 그래서 작전이 들어와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투기적 성향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은 실제로 어떤 뭐 사고팔고 서민들이 사고팔고 할 만한 자산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좀 민감하시죠 다들. 그러니까 풍문이나 이런 게 돌면은 빠르게 반응하고 이런 측면들이 좀 있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굉장히 이제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종의 잡코인이라고 부르죠. 예, 코스닥이 잡주에서 따온 건데 네. 그 잡코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1,000원 미만의 굉장히 작은 코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것들의 거래가 또 유난스럽게 많은 국가이기도 해요. 꽉코인도 이제 잡코인에 불리거든요. 아, 왜 그러세요? 모르죠, 그거야. 예, 이더리움과 경쟁할지도 몰라요. 꽉더리움이. 네,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진짜 실제로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이런 코인들도 거래소에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몇몇 거래소에는 그런 작은 코인들, 잡코인들도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한 20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리플이라는 그 이제 리플. 코인이 있는데 네. 사실 리플은 그 잡코인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 어려울 미국에서도 정도로 굉장히 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예, 많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참여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리플은 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는 좀 다르게 좀 제도권에 진입하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코인 중에 하나예요. 아니 리플은 예. 그리고 생산량이 무한대래요. 아하. 그러니까 값이 이제 많이 쓰면서도 값이 많이 사는데도 값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항상 리플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리플에 속았다. 리또속이라는 표현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 되게 유명했었었는데 지금 리또속을 무색해할 정도로 한 20배가량 요 한 달 사이에 또 올랐습니다. 리플도? 올랐네. 예. 하긴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네. 한국은 지금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외국에서 싸게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온라인상으로 사고 팔고 하는 달러로. 거니까 실제로 곽현아 씨도 달러로 사신 거 아닌가요? 저 선물 받았는데 이분 원으로 주지 그걸 왜 달러로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안 올랐어. 짜증나. 얼마 올랐나요? 제가 지금 한 석 달 전에 지금 10달러 정도를 그때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 한 33달러? 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막 몇십 배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 너무 이렇게 적게 올라가지고 이거 좀 뭔가 싶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해외 거래소보다 한 20% 정도 그 높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차익이 사실 그 차익만 그 노리고 그 여러 거래소를 넘나들면서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국가 간의 그 돈이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좀 그 한국 시장에 좀 높은 프리미엄 이걸 용어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예, 그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서 돈을 얻기 위해서 펀드를 발행한 김치 펀드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각 나라마다 그 앞에 별칭을 붙여주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 펀드도 모두 다 김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더 높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에서 좀 높게 살려는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투기성 어쨌든 그런 거래들이 과열되면서 이제 정부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려니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맞아요. 있는데 이거를 잠재력을 아예 잃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당국에서도 약간의 좀 초기에 혼란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완벽하게 입장이 정리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이건 금융상품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어렵다. 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공인해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법무부 같은 데서는 이거는 놔뒀다가는 폐해가 너무 커질 테니까 즉각 강력하게 뭔가 제재 조치를 내놔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서로 잘 얘기가 안 되다가 결국은 법무부 중심으로 TF를 꾸려가지고 논의를 했는데 뚜렷하게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결론이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거래소 폐지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방침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가는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표현이 네. 지금 그 뭐 어떤 것과 싸우고 있냐면 오해와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오해?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네. 마치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것인 마냥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상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을 했어요. 네. 마운트 맞아요. 폭스라는 곳이 파산을 해서 그때 엄청난 충격을 겪었고 맞아요. 일본 정치권에서 그 사건을 해결하고 관련된 법제도를 만든 것이 거래소 인가제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소의 기준을 갖춘 곳이 거래소를 운영해라 라는 법제도를 만든 것인데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그렇죠. 거군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아주 비슷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박용진 의원이 이제 네. 만드셔가지고 발의까지 하셨는데 드디어 법 얘기가 나왔네요. 네. 법 발의에서. 지금 몇 분 했는데 지금 이제 나왔네. 네. 네. 녹화 시작한 지 근데 이 1시간 설명을 만에. 안 들으면 그 법 얘기할 수가 맞아, 없어요. 맞아, 그건 맞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일본의 그 사례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해킹을 해가지고 그죠? 거래소를 해킹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맡겼던 돈을 뺏어가고 그런 거였나요? 맞죠? 그런 사건으로 네. 일단 처음에는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는 그 회원들에게 그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고 예치하고 있다라고 했던 비트코인이 자산을 딴 데다 팔아버린 거죠. 뭐그 좀 전용하고 막 그랬던 흔적들도 발견됐다라는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처럼 그 고객들을 받아가지고 막 다른 곳에 특혜 대출하거나 회장이 막 전용을 하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의 거래소들도 사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좀 감시의 눈이나 견제를 할 필요가 좀 맞아요.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20대 여성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전화를 해서 비트코인 뭐 관련된 사기를 쳐서 30분인가 20분 만에 8억인가를 뭐 했던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단 한 건의 법안,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 그 법안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원님. 문제는 저도 이게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거래소 관련된 규제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 이름이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인데, 맞아요. 네, 이 어떤 내용인지 뭐 간단하게만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면. 그 비트코인 그 자체를 규제한다거나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 네. 거래소에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거래를 좀 안정하게 하겠다 아. 정도의 법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법제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군요. 비슷한데 일본은 거래소를 제가 알기로는 등록만 하게 하면 되는데 이건 등록을 넘어서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산 규모? 안전한 전산망, 전산망. 해킹 같은 거에서 방어된 뭐 전산망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갖춰야 인가를 해준다. 네. 그래서 인가받은 거래소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핵심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통화를 거래할 때 돈을 보내잖아. 내가 저 비트코인 살려면 돈을 보내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을 일정 부분은 정부가 인정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게끔 돈을 다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거래소가 관리하게 되면은 아까 비슷하게 돈은 받아놓고 비트코인 안 주고 돈만 갖고 날려버린다든지 그쵸.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법에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고마워요. 네, 법에서 중요한 게 사실 정의 규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거래소 인가제라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이 그러면 가상화폐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난제거든요. 네. 그 박용진 의원께서 이제 발의한 법안에는 가상통화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네. 사실 이 정의 규정이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지급결제수단을 인정했어 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걸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이고 사실 지난 9월에 좀 재밌는 판결이 하나 나왔었는데 네. 한 음란 사이트를 운영했었던 운영자가 그 현금이랑 그 이제 범죄로 발생했던 이제 수익인 거죠. 그래서 현금 뭐 수십억이랑 비트코인을 2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회원들한테 이제 음란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걸 제공하면서 그런 것들을 받았던 거죠. 네. 근데 법원의 판결이 1심 판결이었는데요.
그 200 얼마의 비트코인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아, 이거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하.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지금 거군요. 그 피고인은 되게 부자됐겠다. 2심 판결 중인데 네. 수백억 자산가겠죠. 예. 그 당시만 해도 그게 뭐 10억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훨씬 막 수십억 자산이 됐어요. 네. 2심 판결에서도 그게 엄청난 쟁점이어서 네. 지금 아. 법무법인들이 붙어가지고 이걸 몰수하고 싶지만 몰수하게 되면 그걸 화폐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거 네. 그러니까 몰수의 대상이 법률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의 규정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자산으로 볼 것이냐, 뭘로 볼 것이냐가 그래 몰수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 법원은 당시 이거는 파일에 불과하지 자산이 아니다. 네. 그리고 뭐 황금성 뭐 이런 것들까지는 보지 않고 파일이냐 자산이냐 이 정도로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범죄 지금 그 피고인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심에서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형사처벌은 받더라도 이 200비트코인은 자기의 여전한 재산으로 그렇죠.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2심에 되게 좋아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절대 인정되면 안 되는 상황이네요.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를 따지는데 저게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거죠. 근데 그 논란이 해소되기 전에 벌써 이제 다른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 자체를 거래를 규정하는 법이 아니라 그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할 때 네. 또는 뭐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데서 뭐 뭔가를 받는 거 있잖아요. 뇌물 같은 네. 거. 거기에 이걸 넣어야 된다. 암호화폐 암호화폐를 넣어야 포함을 된다는 법안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네. 그런 문제도 있네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걸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뇌물로 인정이 안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정부로서도 프레임 싸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태까지는 오해와의 싸움을 했기 때문에 오해와의 싸움도 아니라 오해가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거든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 해도 그래요. 규제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이 부동산 특히 강남에 집을 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강남의 집값을 떨어뜨리게 한 정책을 정부가 내놓는다 해도 이 정책의 그 프레임을 바꿔서 그래도 결국에는 강남의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많은 여기에 이미 돈을 이제 그 사놓은 사람들은 정부가 인정해 준 거야, 더 뜰 거야 라는 이제 정보들을 어느 정도 퍼뜨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과연 그 프레임에 맞서서 어떻게 정확한 정보들을 시장에 전달하고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그 메시지 관리를 하면서 정책을 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오해되고 좀 다르게 사용된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아무 정책도 안 피게 되면은 그냥 그 이 투기 시장도 제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투기 시장이 결국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생태계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없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투기 시장 잡는다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금기시하는 약간 그런 경향도 있는데 사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는 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도 싹을 좀 자르는 우를 범하면 안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거래소 협회에 거래소들이 있고 그 거래소들이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네. 거래소 협회 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만나서, 왜냐면 저도 공부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규제하면 좋은지 그냥 법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도 계속 만나가지고 얘기도 나눴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아하. 너무 혼란스럽고 사기나 이런 것들로 피해자가 양산되면 이게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모든 신뢰가 붕괴되면서 이 블록체인이란 기술 자체도 사람들이 외면해버릴 수가 있다. 네. 그건 안 되니까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거래 관련된 안전망도 확보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비트코인보다는 블록체인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예. 의원님은 어떤 방식으로 법안을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완전 규제부터 시작해서 네. 일본처럼 등록제, 아주 굉장히 가벼운 규제거든요. 거기까지 그냥 쫙 놓고 고민을 계속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 이거 참 복잡하다, 제대로 된 이해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뭐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가면서 할 텐데, 당장 거래를 중지시켰을 때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또 해외, 이분들이 그냥 막히면 해외에서도 파실 수도 있고 해외에서 다 거래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건 또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저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암호화폐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규제를 하거나 혹은 뭐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가요? 국가가 공인한 화폐라고 인정하는 나라는 없어요. 아직까지. 예. 네. 이게 공인이라는 것이 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법 체계 안에서 그 정의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의 표현으로 따진다면은 몇몇 국가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뭐 일본이나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사실 이 암호화폐가 지급 결제 수단인 그 여부와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게 ICO라고 불렸었던 그 초기 코인 발행이거든요. 네. 이건 좀 다른 설명인데 ICO라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의 IPO를 따라해서 P만 퍼블릭인데 그걸 코인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를 IPO라고 하는데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ICO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9월 29일에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한다라고 해서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 중국 그 다음으로 이제 전면 금지 국가가 됐는데 많은 국가에서는 이 ICO를 제한적으로 좀 규제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분이나 증권 성격의 ICO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 관련된 법률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가능성이 있는 ICO들이나 좀 건전하게 할 수 있는 ICO들은 좀 그 열어두면서 좀 사기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ICO들은 좀 규제하는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은 곽더리움은 못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곽다리움. 돈을 받으실 건가요? 아, 받아야죠. 아, 왜 이러세요? 곽다리움 지금 장난으로 지금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장에서 또 거래되길 원하시고요. 아유, 거래돼야지, 네. 그럼. 그래 되려고 만드는 거겠죠. 근데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 대본에서는 된다. IOC라고 돼 있는데 네. ICO죠? 네, ICO. IOC는 국제 올림픽. 그리고 작가님이 굉장히 그 대본 쓰시면서 계속 저희에게 한탄하셨거든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이러시더니 ICO를 IOC라고 하셔가지고 ICO입니다. 네네, 작가님. 스위스 같은 국가는 이제 ICO를 굉장히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법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ICO를 하려면은 어떤 특정한 이제 재단을 만드는데요. 스위스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스위스 사람 한 명을 고용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법규를 만들어서 ICO, 전 세계 ICO들을 좀 유치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ICO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론 코인을 새로 발행해가지고 자본금을 유치하는 이 방법 자체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울 수 있는데 네. 조금 한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코인을 발행해서 그 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기존의 그 크라우드 펀딩이나 주식 발행으로서는 자본금을 유치하지 못할까? 반드시 코인 발행이 그 꼭 필수적일까? 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뭐 사실 그 코인 발행 시기가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코인을 발행하는 것도 또 새로운 암호화폐 기술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시점이 지금의 ICO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도 전에 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지금은 뭐 마치 프로젝트를 대부분 전 세계에서 ICO를 한 프로젝트들이 그 화이트 페이퍼라고 백서라는 것만 발표하고서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가 모집을 일단 해요. 네. 예. 뭔지 내용은 그냥 나중에 보고 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 어떤 산업적 효과가 있는지 전혀 없이 없이. 그냥 이걸 발행한다 하면 돈이 막 생긴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너무 ICO가 열풍이다 보니까 ICO만 한다 그러면 돈이 막 모이는 거예요. 네. 빨리 그래서, 하세요. 예. 곽더리움 ICO. 싱가포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괜찮은 프로젝트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음악을 잘 만들어도 사실 저작권자들한테 돈이 잘 안 가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콘텐츠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겪는 난제예요. 네. 근데 음악을 만드는 사람에게 조금 더 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모든 이제 스트리밍이 될 때마다 그 기록이 다 남고 그것을 중개기관들이 배제되니까 중개기관들이 돈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고 네. 막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런 거 예, 괜찮겠네요. 오푸스라는 그 프로젝트가 사실 그런 건 프로젝트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백서만 발행했을 뿐이고 아, 그래요?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돈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런 개념은 있는 거네요.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개념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네. 오푸스라는 데서 이제 그 코인은 그걸 스트리밍을 서비스를 받을 때
이제 지불하는 그런 화폐가 될 것이다. 네. 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스팀이라는 또 블로그 서비스도 있는데 여기는 글 쓰는 사람이 돈을 받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에다가 글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뭐 인스타에다가도 사진을 올리고 해서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돈은 그거 경제적 가치는 그들만 그렇죠. 저커버그 그것만 네. 가지고 가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그 컨텐츠들은 우리는 안 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스팀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만들고 또 컨텐츠를 이게 좋아요라고 눌러준 것도 하나의 또 큐레이션이잖아요. 네.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경제적 보상이 가게끔 코인을 발행해줘요. 근데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일례로 거기 블로그에 여행 일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 여행 다니면서. 그래서 공짜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봤어요.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이득으로 네. 계속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벽돌이음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네. 해야겠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의미를 꼭 담아서. 필요한지 그리고 암호화폐가 꼭 필요해도 과연 이게 서비스가 그 나오는 시점하고 잘 매칭이 되는지 사실 사람이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수백억을 받게 되면은 좀 나태해지고 해이해지는 그럴 것 경향도 같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사업 진행 안 해도 이미 돈은 이만큼 있는데 네. 예,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얼마만큼 잘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전망해 보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저는 좀 약간 거리를 좀 두고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다루는 언론이다 보니까 이걸 무작정 긍정적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좀 구분해서 보여야 하는 그런 그 시도도 당연히 시각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정말 우리 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기반 기술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여러 IT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에 그칠 것인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검증되려면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야 뭔가를 되고. 만들어보고 네. 이것과 관련된 기술을 응용해가지고 만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 서로 간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이 막 발전하고 있을 때, 과연 이것 가지고 뭐 할 건데? 라는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이게 엄청난 가능성이 빵 터진 시기가 바로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네. 브라우저가 나오고서 인터넷으로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인터넷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 과연 이 브라우저가 생기기 이전에 그 인터넷과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의 그 잠재력은 아닌 것인지는 한 2, 3년 내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에 수많은 실험들이 있어야 된다. 수많은 실험들이 있어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그런 시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보도하고, 네. 산업계뿐만 아니라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많이 보도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은 좀 미래를 전망해 보신다면 뭐 이제 어떤가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상당히 괜찮은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IoT라는 게 사물 인터넷화되고, 사실 이제 이 현실 세계와 인터넷 그 디지털 정보 세계를 일치화시키기 때문에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암호화해서 저장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호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거기에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 능가하는 기술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의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사실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도 또 감안해 두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블록체인 없어지면 안 되는데. 내 전공이 그게 없어지면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저기 대학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장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새로 매체를 만드시고 있는데 그 매체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한겨레에서 그 블록체인 전문 매체를 내달 2월 중에 이제 창간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표현하시기도 하거든요. 한겨레가 뭔가 투기 시장에 정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여기서 뭔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분명히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줄곧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기술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보도를 하는 그런 매체를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된 매체인데 책값은 비트코인으로 받아. 저희 책 사서 보시려면 비트코인 드세요. 네. 4차 산업혁명의 충격이라는 책 속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진행 속도와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입법자와
규제 담당자들은 전례 없는 강도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대부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에 던지는 메시지도 좀 굉장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두 분의 입장은?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사실 한국이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규제를 만들었었던 전력이 있어요.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뭐 이런 것들도 규제 때문에 탄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인터넷 환경이 마치 혼자서만 지난 갈라파고스 같은 곳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어렵거나 잘 모를 때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규제를 만드는 건 좀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부작용이 신기술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신기술을 사용하는 우리가 갖고 있던 원래의 그런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냐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본다면은 그럼 어떤 규제를 내세울 것이냐를 그 방법 해결책을 마련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 저희 지금 국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지금 벌써 이제 로봇이 만약에 무슨 사고를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공지능에 맞아요. 관련된 통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설익은 규제를 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기술의 맹아를 죽여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신중한 분위기긴 해요. 신중한 분위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 방임 이건 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좀 여러 가지 공부해가면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법과 우리 사회를 바꾼다. 시민 바리바리 코너입니다. 오늘은 팟빵에 써주신 댓글 중에서 단돌, DANDOL 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님의 후기와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이란 게 살면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잘못된 법 때문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왜 법안을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지를 한 건씩 선정해서 1시간가량 설명을 해주네요. 송채경화 기자님은 팟파이스를 통해 기량이 많이 향상되어 듣기 편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은 동네 형 같은 개그도 하시면서 설명을 보충해 주셔서 유익한 내용이 많네요. 곽현아 배우님은 제가 질문하듯이 원초적인 질문을 해주시니 궁금증이 바로바로 해결되면서 듣게 되네요. 근데 여기 곽현화를 곽현아라고 쓰셨네요. 네. 네, 5개 튀었고요. 네, 아무튼 곽더림을 그분한테는 주지 마세요. 안 줄 거야. 네네네. 네, 저는 농협회장 선출 방식, 축구협회를 비롯한 생활체육협회 등의 엄청난 적폐는 왜 해결이 안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나중에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후기와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몸이 진짜 한 10개라도 지금 모자랄 것 같아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게 가상화폐 법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어떻게 엄청 해야 고민을 하시고 산업협회에서 계신데. 갑자기 축구협회 사건. 이것도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네, 생활적인 문제죠. 지방 이게. 분권이 되면서 각종 체육 관련된 일이라든지 문화 관련된 일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들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생활체육회라는 게 그거예요. 각 구마다 생활체육협회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잘 관리되면 좋으니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 생활 선거. 수 있어요. 예. 진짜 괜찮. 근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 하더라도 투표를 하는 분들은 인간이에요, 결국. 네. 뭐 그 인간 분들에게 어떤 부정한 행위를 했다 이게 블록체인까지 남는 건 아니어서 예. 투표 관리에 있어서도 확실히 좋은 점은 있겠네요. 이렇게 또 멋진 후기를 남겨주신 이 단돌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정말 의미 있는 책 한 권 또 들고 나왔습니다. 짜자잔. 네, 웅크린 말들. 네. 웅크린 말들. 이 책을 또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난쏘공 아시죠? 난장이가 쏘는 작은 공. 네. 자, 그런데 이 조세희 작가님 굉장히 또 유명하시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숨이 콱콱 막히는 세계에 우리는 던져져 있다. 이 세계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한 사람이라도 각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난소공의 난장이들이 자기 시대에 다시 죽지 못하고 그때 그 모습으로 이문영의 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후기를 또 평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네. 이문영 저자님이 쓰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 한겨레 기자. 네네네.
가장 짙은 그늘 현장에서 채집한 생생한 단어들로 써내려간 웅크린 말들은 폐광 광부, 구로공단 노동자, 에어컨 수리기사, 다양한 알바생, 대부업체 콜센터 직원, 넝마주의, 이주 노동자 등 한 번도 제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없었던 사람, 자신의 욕망을 세상에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절박한 내면과 웅크린 가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 바리바리 시청자분 정말 필독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후마니타스 협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이런 이 책으로 또 상품을 또 드리고요. 또 이것만 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요 책 말고도 보령시에서 만드는 아주 고소한 바삭바삭한 누룽지 과자. 정말 맛있어요. 미국에 있던 언니가 너무 먹고 싶다고, 나도 막 먹고 싶어 죽겠다라고 얘기했던, 누구나 먹고 싶어하는 누룽지 과자 한 박스, 네, 단돌림, 주소와 전화번호, 성함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법 바리바리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박주민 송치의 경우에 법 바리바리 검색해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거기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성함이랑 연락처 주소를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윤영중 기자님, 전문가답게 굉장히 쉬운 설명 잘 해주셨고요. 네. 근데 돈은 왜 이러셨어요? 일부러. 네, 오늘 네네. 고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면서 오늘 박주민 송치의 경우의 법 바리바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